시골에서 농사 짓던 분이 우리 집안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펜트하우스에 사는 예비 시모가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에게 물잔을 끼얹고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낡은 한복 차림에 보따리 하나 들고 온 사돈이 한심하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 사모님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물을 끼얹은 그 조용한 여자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무너질 거라는 걸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서울 한복판 청담동의 고급 한식당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쏟아지는 특실 안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죠. 온몸을 감싼 명품 재킷에 손가락마다 반짝이는 보석 반지. 최영숙 사모님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태준의 상견례 날이었거든요. 영숙은 벌써 세 번째 거울을 들여다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이 자리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아들의 여자친구 집안을 직접 확인하고 수준이 안 되면 깔끔하게 정리할 생각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의 눈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문 앞에 선 여자는 낡은 한복 저고리에 고무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죠. 박순덕이라는 이름의 이 여자가 바로 며느리감 은지의 어머니였습니다. 순덕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은지 엄마예요. 영숙은 대답 대신 순덕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올라갔죠. 마치 잘못 배달된 택배를 확인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순덕이 보따리에서 정성스레 포장된 홍삼 세트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귀한 자리인데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요. 시골에서 직접 담근 반찬도 좀 가져왔습니다. 영숙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홍삼 세트를 힐끗 보더니 손끝으로 밀어냈어요. 아이고, 이런 건 안 받아도 됐는데. 우리 집엔 산삼도 쌓여 있거든요.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순덕의 손이 허공에 멈췄죠. 뒤이어 들어온 은지와 태준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은지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순덕의 손을 꼭 잡았어요. 태준은 어머니 영숙 옆에 앉았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메뉴판을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가장 비싼 한우 코스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더니 순덕을 바라봤죠. 여기 한우 코스가 1인당 30만 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부담되시면 말씀하세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처음부터 위화감을 주려는 계산된 행동이었거든요.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주문을 마치고는 순덕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영숙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결혼 반대예요.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준이 급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영숙이 아들을 한번 노려보자 태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숙은 다시 순덕을 향해 돌아앉으며 서류를 밀었어요. 이건 파혼 합의서예요. 사돈 될 뻔한 분께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솔직히 집안격이 안 맞아요. 순덕이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죠.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는데 집안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 말이 영숙의 뇌관을 건드렸습니다. 영숙이 벌떡 일어서며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순덕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분이 우리 집안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꿈 깨세요. 물이 순덕의 얼굴을 타고 한복 저고리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은지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고 태주는 의자에 얼어붙은 채 입만 벌리고 있었죠. 순덕은 천천히 손으로 얼굴의 물기를 닦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젖은 한복 소매로 볼을 훔치며 조용히 눈을 감았을 뿐이었습니다.
영숙이 순덕의 보따리를 집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보따리가 풀어지며 시골 반찬통들이 바닥 위로 굴러갔죠. 이런 걸 가져와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참나. 은지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반찬통을 주워 담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 괜찮아. 내가 다 주울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특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식당 매니저가 급히 들어왔어요. 매니저는 영숙이 아닌 바닥에 앉은 순덕에게 다가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무언가를 귓속말했습니다. 순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젖은 한복을 추스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숙은 매니저의 행동이 이상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승리감에 취해 입꼬리를 올리며 아들을 바라봤죠. 하지만 영숙은 몰랐습니다. 방금 그 귓속말 한마디가 오늘 이 자리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은지는 교통사고로 실려온 한 남자를 처음 만났어요. 최태준이었습니다. 왼쪽 팔이 부러진 채 들것에 실려왔지만 얼굴에는 웃음기가 남아 있었죠. 간호사님, 저 많이 다쳤어요. 한 30년은 입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은지는 피식 웃으며 소독솜을 대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퇴원 후에도 태주는 병원 앞에서 은지를 기다렸고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된 만남은 어느새 3년째 이어지고 있었죠. 태주는 진심이었습니다. 중견기업 대리라는 평범한 직함 뒤에 펜트하우스 사모님의 아들이라는 배경이 있었지만 은지에게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은지의 생활은 검소했습니다. 월세방에서 혼자 살며 월급의 절반을 시골 어머니에게 보냈어요. 어머니 순덕은 충청도 시골 마을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혼자 살고 있었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딸 하나를 키워낸 여자. 은지가 아는 어머니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순덕에게는 딸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시골집 장롱 깊숙이 넣어둔 서류 봉투 안에는 서울 강남 일대 빌딩 세 채의 등기권리증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국 20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표이사 직인도 그 안에 있었죠. 자산 규모만 500억 원이 넘었지만 순덕은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일군 사업이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모든 경영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자신은 시골로 내려왔거든요. 딸에게 재력을 숨긴 이유는 단순했어요. 돈이 아닌 사람의 진심을 보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던 겁니다. 태준이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은지의 월세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죠.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너만 볼게. 은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은지는 시골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순덕은 전화기 너머로 한참을 웃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그렇게 밝은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태준의 어머니였어요. 영숙은 은지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부터 반대했습니다. 집안 배경을 조사하더니 코웃음을 쳤죠. 시골 출신의 아버지도 없는 집안이라고. 태준아, 내가 미쳤니? 태준이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영숙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오히려 재벌가 딸을 소개시켜주겠다며 맞선 자리까지 잡았습니다. 태준이 맞선을 거부하자 영숙은 전략을 바꿨어요. 직접 상견례 자리를 만들어 사돈의 수준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망신을 줘 파혼시키겠다는 계산이었죠. 그렇게 잡힌 상견례. 순덕은 시골에서 새벽같이 반찬을 만들고 홍삼 세트를 정성껏 포장해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낡은 한복이지만 가장 깨끗한 옷이었어요. 딸의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버스 안에서 순덕은 혼잣말을 했어요. 은지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나도 좋은 거지. 서울역에 도착한 순덕의 낡은 고무신이 대리석 바닥 위에 내려섰습니다. 그 누구도 이 조용한 여자가
이 도시의 땅 밑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상상조차 못했죠. 상견례가 있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영숙은 은지를 따로 불러냈어요. 장소는 청담동의 한 카페였죠. 영숙이 먼저 도착해 통유리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선글라스를 벗으며 은지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은지는 병원에서 바로 온 탓에 흰 운동화에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영숙의 입꼬리가 내려갔죠. 어머님 오시라고 해서 왔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영숙은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어요.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 씨 우리 태준이한테 과분한 거 본인도 알죠? 단도직입이었습니다. 은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죠.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벌가 딸의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가 태준이 맞선 상대야. 아버지가 그룹 부회장이고 본인도 유학파의 집안도 반듯해. 솔직히 비교가 되니? 은지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고 영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태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집안이 부족한 건 알지만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영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사랑한다고 밥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현실을 좀 알아야지.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돌아볼 정도로 또렷한 목소리였죠. 상견례 때 어머니 데려와. 내가 직접 보고 결정할 테니까. 그 말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처음부터 순덕을 만나 망신을 주고 파혼을 끌어낼 계획이었거든요. 은지는 영숙이 떠난 카페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커피잔 위로 떨어졌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태준에게 전화했어요. 태준은 어머니의 행동에 분노했지만 결국 한마디로 정리됐죠. 내가 어머니 설득할게.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설득은 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이미 상견례 장소를 청담동에서 가장 비싼 한식당으로 예약해 놓았거든요. 1인당 30만 원짜리 한우 코스. 영숙의 전략은 단순했어요. 가격으로 기를 죽이고 집안 차이로 망신을 주고 파혼 각서에 도장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이었어요. 영숙은 드레스룸에서 옷을 고르며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의 남편 최 사장은 해외 출장 중이라 상견례에 참석하지 못했죠. 내일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영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최 사장의 목소리는 어딘지 불안했어요. 영수가 사돈될 분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영숙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는 아줌마 하나 정리하는 게 뭐가 어렵겠냐는 표정이었죠.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사실 영숙 본인의 집안도 화려하지 않았거든요. 남편 사업이 잘 풀리면서 펜트하우스에 입성했을 뿐 어린 시절은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참 쉽게 잊죠.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요. 같은 시각 충청도 시골집에서 순덕은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깻잎 장아찌에 된장에 고추장에 직접 말린 고춧가루까지 딸의 시어머니에게 정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보따리에 하나하나 담으며 순덕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잘할게. 걱정 마. 낡은 장롱 위에 놓인 남편 영정 사진을 한번 바라보고 순덕은 서울행 첫차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이 조용한 여자가 서울로 올라가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다시 상견례 자리로 돌아옵니다. 영숙이 순덕에게 물을 끼얹고 보따리를 바닥에 던진 직후였어요. 은지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반찬통을 주워 담고 있었고 태주는 의자에 앉은 채 입술만 달싹거리고 있었죠. 순덕은 젖은 한복을 추스르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영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핸드백에서 파온 합의서를 다시 꺼내 순덕 앞에 밀었습니다. 여기 사인하시고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순덕이 합의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젖은 손가락으로 종이 끝을 만지더니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봤어요. 순덕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마치 영숙이라는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영숙이 팔짱을 끼며 턱을 치켜 올렸습니다. 뭔데요? 빨리 말해요. 순덕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혹시 사돈어른은 처음부터 이렇게 사셨나요? 그 한마디에 영숙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순덕의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거든요. 영숙의 과거를 꿰뚫는 듯한 어조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금세 표정을 추스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인이나 하세요. 그 순간 특실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까 귓속말을 하고 나갔던 매니저가 돌아온 거였어요. 매니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이 아닌 순덕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였죠. 손님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영숙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매니저가 왜 저 시골 아줌마에게 저렇게 공손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지야,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은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순덕은 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특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영숙이 비웃었죠. 뭐야, 도망가는 거야? 역시 시골 사람들은 배짱도 없어. 태준이 더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순덕 어머님한테 너무 심하셨잖아요. 영숙이 아들을 향해 날카롭게 쏘아봤어요. 태준아,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저런 집안이랑 엮이면 평생 고생이라고.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영숙은 승리자의 여유를 부리며 직원을 불러 샴페인을 주문했습니다. 파혼이 확정됐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 시각 식당 밖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순덕이 식당 현관을 나서자 주차장에 검은 세단 5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성 8명이 내렸어요.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죠. 회색 정장에 은퇴 안경을 쓴 6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순덕을 보자마자 성큼 다가왔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순덕의 손을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내가 늦었지. 괜찮아요. 순덕이 처음으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식당 안의 영숙은 꿈에도 몰랐어요. 순덕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고맙다. 와줘서. 남자가 정장 윗단추를 여미며 식당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뒤를 8명의 수행원이 따랐습니다. 식당 매니저가 현관문을 활짝 열며 90도로 허리를 숙였죠. 주변 직원들까지 일제히 고개를 숙이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제 곧 특실문이 다시 열릴 겁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벌어질 일은 영숙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것이었죠. 순덕이 나간 사이 영숙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은지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은지 씨 어머니도 저렇게 도망가시는데 본인이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하지 않겠어요.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어머님, 우리 엄마는 도망간 게 아닙니다. 영숙이 피식 웃었죠. 은지의 말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영숙은 샴페인을 한 모금 더 마시고는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파혼 합의서 외에도 준비한 것이 더 있었거든요. 이거 봐요. 내가 사람을 시켜서 은지 씨 집안을 조사했어.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에는 은지 가족의 재산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골 텃밭 50평에 낡은 단층집 한 채, 은지의 월급 명세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영숙이 서류를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텃밭 50평이 전 재산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런 집안에서 우리 태준이를 데려가겠다고. 은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자신과 어머니의 모든 것이 벌거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건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 뒷조사까지 하셨어요. 영숙이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이런 집안이랑 결혼하면 평생 내가 끌고 가야 해. 시어머니 병원비에 처갓집 생활비에 끝도 없을 거라고. 태주는 주먹을 떨었지만 어머니의 서슬 퍼런 눈빛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은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자신의 월급 명세서를 보는 순간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죠. 영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은지 앞에 놓았어요. 5천만 원이야. 이거 받고 태준이 깔끔하게 놓아줘요. 이 정도면 은지 씨 1년치 월급보다 많잖아.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끊으라는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거든요. 은지가 수표를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 돈 안 받겠습니다. 태준 씨를 돈으로 판 적 없어요. 영숙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린 거였죠. 영숙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어요. 안 받겠다고. 그럼 좋아. 대신 알아둬요. 내가 이 결혼 절대 허락 안 해. 태준이 호적에서 파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때 은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순덕의 전화였어요. 은지가 전화를 받자 순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분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무게가 실린 목소리였죠. 은지야, 엄마가 지금 들어갈게. 걱정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지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영숙은 코웃음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엄마가 다시 온다고.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영숙이 샴페인을 한 잔 더 따르며 여유를 부리는 그 순간이었어요. 특실박 복도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구두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영숙은 아직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은지는 느꼈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요. 구두 소리가 특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건 정장 차림의 남성 2명이었어요. 양쪽 문을 잡고 서더니 누군가를 위해 길을 열었습니다. 그 뒤로 회색 정장에 은퇴 안경을 쓴 남자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 옆에 순덕이 서 있었죠. 아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젖은 한복은 그대로였지만 순덕의 눈빛에서 더 이상 참음의 기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영숙이 샴페인 잔을 든 채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장 남성들이 특실 안으로 줄줄이 들어서며 벽을 따라 도열하는 광경은 영숙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거든요. 뭐야 이 사람들은. 당신들 누구예요? 영숙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은퇴 안경의 남자가 영숙을 한번 바라보더니 아무 대답 없이 순덕을 상석으로 안내했어요. 의자를 빼주고 물을 따라주는 모습이 마치 귀빈을 모시는 듯 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내가 예약한 룸인데 무슨 권리로 들어와요? 영숙이 따졌지만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은퇴 안경의 남자가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준이 그 명함을 먼저 봤죠.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이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이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 정 회장. 영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정 회장이면 설마. 영숙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만 보던 인물이었거든요. 재계 서열 상위권의 거물이 왜 이 자리에 있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 회장이 영숙을 한번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최영숙 씨 맞죠? 이름을 불리는 순간 영숙의 등줄기에 한기가 흘렀습니다. 정 회장은 이미 영숙에 대해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떻게 제 이름을? 정 회장이 순떡 옆에 앉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하나예요. 옆에 계신 이분 때문입니다. 영숙의 시선이 순덕에게 옮겨갔습니다. 아까까지 물 맞고 보따리 던져진 시골 아줌마가 제게 거물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광경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순덕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젖은 한복 소매를 만지며 조용히 앉아 있었죠. 정 회장이 수행원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수행원이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 회장이 파일을 펼치며 입을 열었어요. 최영숙 씨가 아까 사돈될 분의 재산을 조사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준비해 왔습니다. 영숙의 눈이 파일 위에 고정됐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허세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요. 은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 순덕과 정 회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태주는 이미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특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아까까지 이 방의 주인은 영숙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주인이 바뀌었어요. 정 회장이 파일의 첫 장을 넘기며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조롱도 없었어요. 다만 진실을 앞에 둔 사람의 단단한 확신만이 담겨 있었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정 회장이 파일 첫 장을 펼쳤습니다. 서울 강남구 일대 빌딩 세 채의 등기권리증 사본이었어요. 소유자 이름란에 박순덕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 정 회장이 두 번째 장을 넘겼어요. 전국 20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업자 등록증이었습니다. 대표이사 역시 박순덕. 세 번째 장에는 자산평가서가 있었어요. 총 자산 500억 원이라는 숫자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500억이라고. 이 사람이. 말도 안 돼. 정 회장이 담담하게 이어갔어요. 박순덕 여사님은 저와 20년 지기 사업 파트너입니다. 돌아가신 이 사장님과 저는 30년 절친이었고요. 재계에서 순덕 누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영숙의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텃밭 50평이 전 재산이라고 조롱했던 여자가 자신의 펜트하우스 값의 수십 배에 달하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었다니요. 영숙의 머릿속에서 오늘 자신이 한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홍삼을 밀어낸 것도, 물을 끼얹은 것도, 보따리를 던진 것도 전부 이 여자에게 했던 거였습니다. 정 회장이 멈추지 않았어요. 파일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그것은 영숙 남편의 사업 내역서였습니다. 정 회장의 수행원이 조사한 자료였죠. 3년 연속 적자의 누적 부채 80억 원. 한강뷰 펜트하우스의 대출 비율은 90%였어요. 명품과 외제차도 전부 리스와 할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최영숙 씨 남편 되시는 최 사장 회사가 지금 부도 직전이더군요. 펜트하우스도 곧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에요. 영숙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습니다. 자신의 허세가 한꺼풀씩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영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최 사장이었어요.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최 사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영숙아, 큰일 났어. 박순덕 여사가 우리 회사 최대 채권자야. 제발 그분한테 잘해. 잘못하면 우리 전부 끝나. 전화기를 든 영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최대 채권자라는 말은 순덕이 마음만 먹으면 영숙의 남편 회사를 당장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펜트하우스도 명품도 외제차도 전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영숙의 무릎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며 의자에서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 순덕을 바라봤어요. 태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순덕은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젖은 한복 차림 그대로 조용히 앉아서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 대신 서글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이 세상이 슬펐던 거죠. 영숙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품 재킷의 무릎 부분이 차가운 대리석 위에 닿았어요. 손가락의 보석 반지들이 바닥을 짚으며 딸그락 소리를 냈죠. 불과 1시간 전까지 이 방의 여왕이었던 여자가 지금은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갈라졌어요. 하지만 순덕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아직 굴러다니는 반찬통 하나를 조용히 집어들었어요. 아까 영숙이 던진 보따리에서 쏟아진 것이었죠. 새벽부터 정성을 들여 만든 깻잎 장아찌 통이었습니다. 이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만든 거였어요. 순덕의 첫마디였습니다. 화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 한마디가 영숙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영숙이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영숙 씨, 순덕 누나가 왜 재력을 숨기고 시골에서 사셨는지 아세요? 영숙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어요. 정 회장이 이어갔습니다. 딸을 돈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보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최영숙 씨가 보여준 건 뭐예요? 돈으로 사람을 줄 세우고 겉모습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거였잖아요. 영숙의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오늘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이 부끄러움 그 자체였거든요. 순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숙 앞에 서더니 한 손을 내밀었어요. 영숙이 젖은 눈으로 올려다봤죠. 일어나세요.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순덕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순덕이 영숙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돈어른, 저는 오늘 일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이들이 3년을 사귀면서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건 제가 봐도 알거든요. 그 마음까지 돈으로 끊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영숙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이 이어갔죠. 앞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였지만 다음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은지가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순덕을 끌어안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준도 다가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순덕에게 사과했죠. 순덕은 태준의 어깨를 2번 토닥이며 작게 웃었어요. 정 회장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영숙의 남편 최 사장의 부채 문제는 순덕이 직접 판단하겠다는 뜻을 전했어요. 영숙이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느냐에 달렸다는 의미였죠. 영숙은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명품 재킷도 보석 반지도 한강뷰 펜트하우스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식당을 나서며 순덕은 바닥에 떨어진 보따리를 다시 챙겼습니다. 낡은 한복에 고무신 차림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이 여자 뒤로 정장 차림의 남자 8명이 따라 걸었고 검은 세단 5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사람의 가치는 입고 있는 옷이나 사는 집의 크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전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행운 가득한 기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